이번 첫째 시간에는 그 직무윤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 직무윤리의 기본적 이해, 뭐 그래서 법과 뭐 도덕에 대한 내용들, 그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윤리 시간에 배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하고 동향, 국내 동향을 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직무윤리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무윤리 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규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왜 생길까요?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서 요 칼을 잠깐 좀 맡겨달라. 근데 내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라. 이런 약속을 하고 칼을 좀 맡깁니다. 근데 이 칼 맡긴 사람이 그의 그 부인이 그 나쁜 짓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 칼을 달라고 옵니다. 보관했던 사람한테. 그러면 이 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칼을 내줘야 될까요? 안 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칼을 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칼로 자기 부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안 내주면은 이 사람이 원래 칼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칼을 달라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줘야 할 의무는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책에서는 이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도덕적 딜레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빌려주자니 이 사람이 살인을 할 것 같고 안 빌려주자니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반드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윤리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좀 목동적으로 봐서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냐. 좀 의무론적으로 봐서 그냥 약속에 충실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시각은 바로 이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윤리가 그럼 어디까지 윤리고 어디까지 법이냐. 법과 윤리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고 있죠. 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다시피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윤리는 뭐 조금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지키는 쪽이고 법은 좀 강제화시킨 그래서 안 지키면 처벌하는 쪽. 윤리를 안 지키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만은 법을 안 지키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윤리의 기본적 이해 부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뭐 아주 개요에 관련된 거니까 뭐 개요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초 사상과 관련해서는 그 칼뱅이라는 사람하고 베버라는 사람이 나와요. 칼뱅하고 베버. 칼뱅하고 베버가 어떤 직무윤리를 강조했다. 그들의 책에서, 그들의 주장에서 직무윤리를 강조한 사람이 칼뱅과 베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제적 동향으로 봤을 때 어떤 동향이 있냐면은 일단은 OECD에서 어떤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OECD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적인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좀 지키게 좀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TI라는 국제기구에서는 부패 인식 지수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윤리 기준, 그 직무 윤리와 관련된 윤리 기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그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법으로 부패방지법 또는 뭐 공직자 윤리강령
공직자윤리강령,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 보통 우리는 쉽게 그냥 김영란법이라는 말로 많이 했었죠. 청탁금지법.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방송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부정하게 뭐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윤리 기준과 관련된 그 국내외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직무윤리는 이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윤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런 부분인데 그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금융투자업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도 물론 직무윤리가 중요하지만은 특히 금융투자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 상충 가능성 때문이죠. 고유의 이해 상충 가능성. 예를 들자면은 금융 투자업자하고 그 고객하고는 이해 상충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 비용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수익이 많이 가져가려면은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해 상충 관계죠. 서로 투자자, 고객하고 금융기관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는 고객의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수익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무 금융기관의 이익을 취하다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조금 열악해지잖아요. 좀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상충 가능성 때문에 그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성. 금융투자 상품이 투자성이 있죠. 투자성이란 건 뭐죠?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원금 손실 가능성. 그래서 고객들이 물론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그냥 고객들한테 그 위험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게 해놓고 제대로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충실 의무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고객들이 또 굉장히 불안한 위치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의 특성 때문에 또 직무윤리가 필요한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 소비자가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했냐? 과거의 금융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만을 요구했어요. 정확한 정보, 좀 이상한 거짓 정보나 또 좀 불완전한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한 그 정도 수준의 요구 수준 니즈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소비자 어떤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고객 니즈보다 한층 더 고객 니즈가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법제도 그런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바뀌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직무윤리가 중요해졌고요. 네 번째는 금융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무윤리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윤리를 잘 지키면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직원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에서 요즘에 금융투자업이 다른 기업보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윤리에 이제 금융투자업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원칙이죠.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고객 우선 원칙. 신의성 실효 원칙은 뭐 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적용되겠지만 특히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업무 수행했을 때 반드시 신의 성실에 맞게 하라고 법에 자본시장법에 나오고 각종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고객 우선 당연하죠.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입장만 우선시한다고 하면 고객이 지금 어떤 질적으로 변화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 우선. 그래서 어떤 그 금융투자업에서 일을 할 때는 고객이 최우선,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 순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 간에는 상호 순위는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고객 우선의 원칙은 사실은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신의 성실 원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윤리적인 그런 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규정이 되면서 윤리적 의무이자 동시에 법적 의무가 됐다는 점, 윤리적 의무인 동시에 법적 의무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객 우선 원칙과 관련돼서는 고객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 순이다.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겁니다. 이해상충.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유기가 중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법이나 또 금감위 규정, 협회 규정 이런 데 보면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직무윤리는 사실 보통 윤리는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한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해상충 방지 관련된 의무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 금융투자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인가 등록할 때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등록 또는 인가할 때부터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 등록 인가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인가 시부터 이런 이해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지 인가나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가 등록 시부터 의무화돼 있고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두 번째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본시장법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고객한테 알려야 돼요. 고지해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의 거래 비용이 즉 100원 할 거 3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감 후 거래 의무. 무슨 소리냐면은 이해상충 부분을 낮춰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금융투자업 종사자한테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피 의무인데요. 회피 의무는 뭐냐면은 만약에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고객들한테 알리기도 했는데 그 이해상충 부분을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없을 경우에는 회피하지 마라. 그 거래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회피 의무, 회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자기거래라는 것은 뭐냐면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한테 어떤 거래를 하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본인이 됨과 동시에
고객의 대리인이 되는 거, 고객의 투자 중개업자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자기 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거래는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하는데 만약 투자업자가 본인이 거래하면서 고객의 것도 자기가 대리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결국 금융투자업자 혼자 하는 거하고 똑같다네. 자기 거래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3가지 있긴 한데 그것은 교재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그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그 어떤 리포트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리포트를 만들면 좋은 것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것도 뭐 차이니스 월 정보교류 차단 의무라고 하죠.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그래서 고객의 정보가 다른 데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렇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전산이나 공간도 통제, 차단을 하죠. 차단하고 그런 내용들이 차이니스 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이해상충 방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교재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 그 챕터 1, 직무윤리 일반 보면은 섹션 1의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2번에서는 법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뭐 크게 외워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한두 장 넘겨서요. 그 3번에 보면은 직무윤리와 윤리 경영이 있죠. 직무윤리와 윤리 경영. 3번의 직무윤리 경영 보면은 직무윤리하고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는 어떤 거예요? 기업윤리는 좀 거시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영환경 전반에 걸쳐서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기업윤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지켜야 될 행동 강령 같은 거, 좀 더 미시적인 거죠.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니까 그 개념 정도만, 기업윤리의 개념, 직무윤리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서는. 그 다음에 4번에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이 부분이 이제 이 첫 번째 그 섹션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윤리경쟁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윤리경쟁력이라는 잣대가 하나 생긴 거죠. 굉장히 큰 잣대. 실제로 우리도 보면 주변에서 윤리적으로 좀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막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윤리경쟁력의 시대에 왜 윤리경쟁의 시대가 됐냐에 대해서 1번부터 계속 나오죠. 환경이 변화했다. 과거보다 지금 고도화된 그 사회잖아요. 굉장히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돼서, 이런 되면 고도화될수록 윤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형과 거래 비용, 두 번째 유형과 거래 비용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단순한 거래 비용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위험 비용까지 거래 비용에 포함시켜서 고객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생산성 제고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물건만 잘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생산을 하더라도 조금 착하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생존을 하자. 가치 있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그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윤리 경영을 해야지 가치 있는 생존이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지 기업이 오래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했고요. 네 번째 신종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윤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형의 자본이다. 직무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이 뭐 돈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윤리를 잘 지키는 회사가 좀 더 단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신망을 받기 때문에 직무윤리가 새로운 무형 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5번 인프라 구축은 윤리가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어떤 인프라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6번 사회적 비용의 감소. 윤리적 행동을 해야지 비용이 적게 든다. 비윤리적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윤리경쟁력 시대의 어떤 근거로서 들어진 예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 고유의 속성 때문에 그런다. 속성, 어떤 속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금융산업은 고객한테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속성상 산업의 속성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상품의 특성. 상품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성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성 고객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어느 산업보다도 직무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에 보면은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금융소비자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정보 전달 이외에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 과거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무윤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졌다. 네 번째 안전장치란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금융기관 직원이 이런 직무윤리를 지키면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고 자유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에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4가지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섹션 2에 보면은 직무윤리 기초사상 및 국내 동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및 역사. 여기에는 칼벤과 베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 어떤 기초를 준 사람은 누구다? 칼벤, 베버. 이 두 사람이 직무윤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윤리 경영의 국제적 환경, 직무윤리와 관련된 동향이 국제적 동향, 그다음에 국내적 동향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국제적 환경 보면은 OECD에서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물론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강제적이지만 않지만은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간쯤 보면은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뭘 발표해요?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해서 각 국가별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좋은 성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명하다고 보는 부분은 조금 선진국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 지수에 의하면은 좋은 국가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영국의 BITC, 그다음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CR 인덱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윤리,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윤리경영을 하려고 법으로도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일단은
그 공직자 등한테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뇌물죄가 반드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뇌물로 인해서 대가를 받아야만 처벌을 했는데 사실은 그 대가로 인해서 뭘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탁금지법에서는 그런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그냥 돈만 수수된 것만 확인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강화된 그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이런 그 윤리 기준이나 윤리 경영 관련해서 어떤 윤리 경영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산업정책 그 연구원에서는 코벡스라고 해서 이런 지표가 윤리 경영을 측정하는 지표, 윤리 경영 측정 지표로 코벡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경련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국 전경련에서 제시하는 윤리 경영 자율 진단 지표 FKI 덱스라는 지표가 있죠. 이런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소벡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최초로 사회적 책임지수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CSR 인덱스라고 합니다. CSR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런 그 윤리 경영 측정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리 경영이 점점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3에서 보면은 본교재에서 직무윤리해서 직무윤리 적용 대상이 나오는데요. 직무윤리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종사하든 간접적으로 종사하든 계약 관계가 있든 없든 고용 관계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보수가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금융투자 업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직접적인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그 직무윤리 적용 대상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2번에 직무윤리 성격이 나왔는데 직무윤리는 기본적으로 그 자율 규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율 규제 플러스 법에 의한 타율 규제도 좀 병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되고 있고요. 세 번째 직무윤리의 핵심 보시면은 거기 그 다운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라. 결국 이 내용은 요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고객우선의 원칙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챕터 2에 보면은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로서 기본 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본 원칙에서 보면은 첫 번째 교재에는 그 고객 우선의 원칙이 먼저 나왔죠. 고객 우선의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은 항상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 윤리 준칙 제2조에 이렇게 규정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예요?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신의성실에 맞추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직무윤리인 동시에 법적 의미이기도 하다 했죠.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그림 2-1에 보면은 신임 의무와 직무윤리 기본 원칙 해가지고 신임 의무의 기초에서 기본 원칙 2개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신의 성실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 그래서 요것이 법제화된 게 이해상충 방지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요것이 법제화된 게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첫 번째죠. 두 번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그다음은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의무. 요 세 가지. 요것은 이제 오늘 수업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하고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제화, 이걸 근거로 해서 기본 원칙을 근거로 해서 법제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2 한번 보겠습니다. 섹션 2 이해상충 방지 의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대해서 섹션 2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섹션 2 그 개요에 보시면은 1번 개요에 보면 자본시장법 37조 2항 이게 법으로 나와 있죠. 이게 윤리 기준 직무윤리인데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에 나온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대한 아주 그 상징적인 규정입니다. 두 번째, 이해상충의 발생 원인은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첫째, 둘째, 셋째 한번 보시고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과당매매입니다. 과당매매. 과당매매가 뭐예요? 매매를 굉장히 과하게 하는 것을 과당매매라고 그러죠. 증권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보통 만약에 거래를 뭐 좀 빨리 하는 사람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가끔씩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10번씩 한다 매매를. 그러면은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증권거래세하고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함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면은 고객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해상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소비자 이해상충 발생하는 사례 해가지고 박스에 나와 있는 게 과당매매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해상충 방지 체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에게 인가 등록 시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의무화시키고 있죠. 요거 밑줄. 인가 등록할 때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지 인가 등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가 등록 요건 중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다음 양가로 1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파악 관리 의무. 이해상충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자본시장법 44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다음 2항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저감 후 거래. 이해상충 발생 가능이 있으면 그것을 고객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낮춘 후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고객한테 알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거래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상충 가능성 고지 및 저감 후 거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44조 3항에는 이해상충 발생 회피 의무는 그러면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힘들다고 판단할 때는 그 거래 자체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고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해상충이 되는 문제니까 하지 말라는 게 회피 의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교류 차단. 차이니스월이라고 있죠. 차이니스월이 뭐예요? 원래 만리장성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차단시킨 거잖아요. 외부의 침략을 차단시킨 거. 금융투자업에서 차이니스월은 고객의 정보를 이렇게 장벽으로 탁 막아서 다른 데 나가서 고객이 그 정보가 누출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차이니스월 제도잖아요. 금융투자업에서는. 그 차이니스월을 다른 말로는 정보교류 차단 의무라고 하죠. 정보교류 차단. 그래서 차단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보 제공 행위가 차단되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다음 겸직행위, 어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공간이나 설비 공동 이용 행위도 이렇게 차단하자는 거죠. 다 같이 쓰지 말고. 같이 쓰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 그 개인영업본부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본부하고 모든 컴퓨터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쓰면은 기업 고객 정보하고 개인 고객 정보가 다 짬뽕돼 가지고 고객 정보를
고객 정보 누출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자, 차단시키자는 것이 정보 교류 차단 의무입니다. 다음 5번 조사 분석 자료 작성 대상 및 제공 후 제한. 이것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 같은 거, 증권 같은 거에 대한 그 조사 분석 자료 리포트를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쓰고 나쁜 것은 안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지시키는 거고요. 6번에 자기거래 금지. 자기거래 금지란 건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업자가 본인 명의로 고객 투자자하고 거래하면서 본인이 하면서 또 투자자 고객을 대리해서 하면은 결국 금융투자업자 혼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래는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 그래서 자기거래 금지가 원칙인데 거기 중요한 게 그 6번 자기거래 금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예외적으로 자기거래는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투자 중개업자가 투자 중개업자가 누구라 했죠? 투자 중개업자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증권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투자 중개업하고 투자 매매업이거든요.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나오면 그냥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에서 매매 위탁을 받아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요 3가지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이것을 줄 하나 그어놓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개시장이에요. 공개시장.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공개시장. 공개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 공개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기거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 예를 들어서 대신 거래를 해줘도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2번째,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결국 증권회사죠. 증권회사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펀드죠. 자기가 판매하는 펀드를 매수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가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런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 3번째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것은 당연한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면 여기서 고시해서 하겠죠. 그래서 1번, 2번, 3 그것도 점점점 예외로 적용되는 거 3가지. 자기거래는 금지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